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고흥 지방에 최시성의 사내가 마을의 풍원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풍원이란 현재로 치면 이장 정도의 자리로 관아와 마을의 일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직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을 따 최풍원이라 불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내는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 아무에게나 거친 말을 쏟아내고 술주정을 부려 고을 사람들은 그만 보면 고개를 저으며 피해 다니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풍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구만. 그러게 저런 망나니를 사또는 왜 그냥 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자가 관리를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거지한테도 한 자리씩 내줘야겠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의 최풍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 소식은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라 최풍원이 오늘도 술에 취해 저작거리에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예, 그것이 술에 취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술 추정을 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이자를 당장 요절을 낼 수도 없고 류은장님 아니었음 곤장을 쳐도 수십 번은 쳤을 것인데. 사또가 분노를 참으며 최풍원을 벌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깊은 학식과 덕망을 갖춰 마을 사람들과 지역 선비들에게 존경을 받는 류은장이라는 인물이 최풍원을 추천하고 그를 두둔하고 있어 사또라 해도 그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이놈을 어떻게 떨쳐버릴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자기 발로 나가면 모를까 쫓아내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놈이 들어와서 더 두고 보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지 싶다. 최풍원 때문에 골치를 썩히던 사또는 한 가지의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이 방법이라면 그 골치 덩어리를 이참에 치워버릴 수 있겠구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넨 알 것 없고 가서 최풍원 이를 불러와봐. 사또의 명예 관원들이 나가 최풍원을 데려오자 술독에 빠져있던 그의 얼굴을 본 사또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보자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구조사를 이번에는 자네가 맡아서 해줬으면 하네. 류은장께서 자네의 출중한 능력 때문에 천거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이 일을 맡아 해보시게. 사또의 말에 최풍원이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자 사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라면 몇 개월이 걸릴 일이나 자네의 그 출중한 능력이라면 한 보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는데 호구조사는 외적의 침입과 과한 세금 때문에 야밤 도주하는 백성들이 많아 몇 개월이 걸려도 그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보름 만에 호구조사를 마치라니 그들은 사또가 이번에는 최풍원을 내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이 없는가 하기 힘들다는 것인가? 사또의 계속되는 다그침에 최풍원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또의 말대로 하죠. 대답을 마친 최풍원이 나가자 그의 뒷모습을 보던 사또는 득이양양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잿간놈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몇 개월 걸릴 일을 보름 만에 마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저 주정뱅이 놈을 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관아에 최풍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또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해 관원을 보내 최풍원을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 그 자가 뭐하고 있던가? 그것이 망설이지 말고 본대로 말하거라. 예, 최풍원은 매일 술에 취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다 술이 떨어지면 다시 주막에 와 술을 사 마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술독에 빠져 살고 있다고. 이자가 내 명을 어기고 약속한 날짜에 호구조사를 못 해오면 요절을 낼 것이다. 사또가 분노에 차 다짐을 하고 있을 때 최풍원은 아무 근심 없는 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지냈고 사또와 약속한 날짜가 어느덧 다가오자 관아의 최풍원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헌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이 말끔한 데다 얼굴에 술독까지 가신 멀쩡한 모습으로 양손에는 두툼한 종이 꾸러미까지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 나와 약조한 일은 어찌 되었는가? 여기 있으니 살펴보시오. 최풍원이 양손에 있던 것을 내밀자
사또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헌데 그것을 보던 사또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놀란 눈으로 최풍원을 귀신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풍원이 가져온 서류에는 고을 사람들의 거주지, 본관 직업은 물론이고 가족과 노비의 수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마을을 도주한 사람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사또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풍원이 그런 사또를 보다 말없이 몸을 돌려 관할을 나가자 사또는 그제야 류훈장이 그를 왜 그토록 아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방대한 일을 그 짧은 시간에 어찌 혼자 일이 세세히 조사했단 말인가.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최풍원은 평소와 같이 주막에 들려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이들이 류훈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류훈장님이나 보러 가야겠군. 그가 주막을 나와 류훈장 집을 찾아가자 류훈장이 기뻐하며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그동안 공부가 많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겐가? 평소 뻣뻣하던 최풍원도 류훈장을 보고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지 어서 들어가자고. 내 오늘 자네와 나눌 이야기가 많네 그려. 류훈장이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뒤 초저녁에 시작한 대화가 새벽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나 역시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지만 자네의 식견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구만. 과찬이십니다. 아닐세, 나 때문에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내 집에서 푹 쉬고 아예 방 하나를 내줄 테니 당분간은 여기서 기거하는 것이 어떤가? 내 자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세. 류훈장의 청해 최풍원은 그날부터 류훈장의 집에 머물며 시간이 날 때마다 훈장과 대화를 나누었고 근래에 들어 민심이 나빠져 마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자 류훈장은 최풍원에게 그 일들을 돌봐주길 부탁했습니다. 훈장 어른의 말씀이신데 제가 있는 힘을 다해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나서준다니 이보다 든든할 수 없구만. 다음 날부터 최풍원은 약속대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했고 아무리 어려웠던 일도 그가 나서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최풍원은 마을 일을 돌보다 며칠씩 집에 안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본인의 집은 물론 마을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하자 류훈장은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다녀오길래 매번 며칠씩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구만. 그러던 어느 날 대낮에 한 학동이 허겁지겁 류훈장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그것이 마을 앞바다에 왜군이 나타났답니다. 무엇이라 왜군이 나타나? 예, 그것 때문에 관아에서도 난리가 났고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소란떨거 없다. 왜군이 바다 앞에 나타났다고 해도 마을까지 쳐들어오진 않을 게다. 류훈장이 학동을 안심시켜 보낸 후 며칠 동안 왜군은 마을 앞바다에 수시로 출몰해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류훈장은 최풍원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풍원이 있었다면 그는 무슨 방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인데. 류훈장이 마음을 애태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최풍원이 손에 술병을 들고 불쑥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는 겐가? 내 자네를 기다리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줄 알았다네. 류훈장은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디서 뭘 했던 것인가? 자네가 없는 동안 마을은 난리도 아니었다네. 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군이 나타났다고요? 그 때문에 마을 민심이 흉흉해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네. 그래 자네는 어딜 다녀온 겐가? 저는 그동안 지리산에 들어가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최풍원의 말에 류훈장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수도라면 선도를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예사 사람이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선도까지 닦고 있을 줄은 몰랐구먼. 헌데 이 난리통에 자네가 선도만 닦고 있어서야 될 일인가? 지금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인근 바다에 왜군이 수시로 모습을 보여
얼마 안 있으면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민심이 보통 흉흉한 것이 아니네. 자네에게 이 난리를 타게 할 방법이 있겠는가? 류훈장의 물음에 풍원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한참 만에야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얼마 안 있으면 나라에 큰 난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저로서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대답에 류훈장은 침울해하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거듭해서 그에게 이 난국을 타게 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최풍원은 묵묵히 류훈장의 말만 듣고 있다가 그의 간곡한 청을 더는 거절하기 힘들어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훈장 어른께서는 모든 가산을 팔아 제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훈장은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는 풍원의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곧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는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족들이 류훈장의 이야기를 듣고 결사 반대했지만 류훈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재산을 정리해 최풍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풍원은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류훈장의 집을 나왔고 류훈장은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길 마냥 기다렸습니다. 헌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넘어가는데도 최풍원은 소식은커녕 류훈장의 집에 일절 찾아오지 않아 류훈장은 속을 태우며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둘째 아들이 잔뜩 성이 난 얼굴로 류훈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누굴 보고 오는지 아십니까? 누굴 봤길래 이리 요란스러운 게냐?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최풍원 그놈이 술에 취해 주정을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풍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게냐? 내 술에 취해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어째서 그런 자에게 전 재산을 내주셔서 저희 집안을 일이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그놈을 족쳐 남은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도 류훈장은 아무 말도 없이 참아 넘기며 최풍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류훈장의 일은 소문으로 퍼져나가 평소 그를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까지 류훈장을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류훈장님 같은 분이 어쩌자고 최풍원 같은 자에게 전 재산을 내줬다는 겐가? 그거야 본인 외에는 어찌 된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 헌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훈장님이 최풍원의 꼬임에 단단히 넘어가신 것 같아. 어쩌다 그런 분이 그리 하셨을까? 마을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날로 커질 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류훈장에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술에 빠져 살던 최풍원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마을 개천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허망한 소식이 들려와 류훈장은 충격에 빠져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진정 사실이냐? 예, 아버님. 이미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최풍은 그 사람은 그리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 길로 최풍원의 집을 찾아간 류훈장은 최풍원의 상을 치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풍원 자네 같은 사람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떠났단 말인가? 류훈장이 넋을 놓고 한참 앉아있다 최풍원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풍원이 떠나기 전 나에게 남긴 말은 없었는가? 그의 물음에 이제 막 15 정도 되어 보이는 풍원의 아들이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선 돌아가시기 전 훈장님을 모시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묘자리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지리산으로 나와 함께 오라고 했다고. 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류훈장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최풍원의 상여를 따라가려 했지만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영감 전 재산을 내준 것으로도 모자라 집을 버리고 상여를 따라간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내 아버님도 이상 그 자에 가모니설에 놀아나지 마시고 자중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류훈장은 더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신을 따르는 큰아들만 데리고 최풍원의 상여를 따라 지리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일행은 지리산으로 들어와 험준한 산길을 오르며 지칠 대로 지쳐
겨우 상여를 메고 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진이 빠져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상여를 버리고 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시오. 그 소리를 들은 일행이 상여를 버려두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기암 괴석이 즐비한 산 중턱에 최풍원이 신장 같은 모습으로 우뚝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풍원, 일행이 그에게 가까이 가자 류훈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풍원 이 사람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이유로 이런 해괴한 일을 꾸민 겐가? 어려운 걸음을 하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일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모두가 쉴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일행이 그를 따라 한참 산길을 올라가자 그곳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깨끗한 초가집들이 지어져 있었고 한쪽에는 계곡에서 맑은 물이 흘러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풍원 이것을 다 자네가 준비해 놓은 것인가? 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르신에게 받은 제물로 얼마 전에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류훈장은 최풍원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자 최풍원이 그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가 류훈장을 데리고 간 곳은 한눈에 멀리 있는 자신의 고을은 물론 그 앞바다까지 내다보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선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바다 앞에는 수많은 외선들이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인가? 외놈들이 기어코 쳐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외놈들이? 네, 아무래도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곳에 머무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류훈장은 그제야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왔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일행은 그곳에 머물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고 온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걱정에 늘 속을 애태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최풍원이 조용히 류훈장을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저는 내일 날이 밝으면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산을 내려간다니 사방이 외병천지인데 어딜 간다는 것인가?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보다 다른 사람들과 난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산을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네는 언제 돌아올 텐가? 그것은 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류훈장과 대화를 마친 최풍원은 그 다음 날 혼자 몸으로 산을 내려가 어딘가를 향해 수십 일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평안도의 한 고을이었는데 그곳에는 놀랍게도 파천을 하고 도망을 친 임금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최풍원이 임금이 머물고 있던 곳에 다가가자 그의 앞을 군졸들이 막아섰습니다. 웬 놈이냐? 나는 전라도 흥양현에서 올라온 최풍원이라 하오. 주상전하를 뵙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길을 열어주시오. 무엇이라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아무리 전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고 해도 일개 지방 관원이 전하를 뵙겠다고. 한시가 급한 일이니 인왕국을 타개할 방법을 가져왔다고 전해주시오. 시끄러운 소란이 일자 안에서 관리가 나와 풍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거듭해서 간청하자 풍원은 어렵사리 임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보자고 청했다는데 무슨 일로 날 보자고 한 것이냐? 전하 소신 흥양현에서 올라온 말단 관리인 최풍원이라 하옵니다. 부디 청컨대 저에게 병권을 맡겨주시면 3일 내에 왜군을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겠으니 제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무엇이라? 최풍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방의 일개 관원 따위가 이 전란을 3일 안에 끝내겠다고 이런 정신 나간 작자를 보았나? 감히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느냐? 전하, 이 자를 당장 물꼬를 내서 내치셔야 합니다. 대소신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풍원을 욕하고 비난하자 묵묵히 있던 최풍원이 거듭해서 자신이 전란을 끝내겠다고 간언했지만 그의 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풍원이라 했나 내 뜻은 갸륵하지만 일개 관리가 관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내 너를 고이 보내줄 테니 내가 맡고 있는 고을로 돌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거라. 임금의 명에 최풍원은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해가 떨어져 어두워진 밤하늘을 보며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갈고 닦아 천하의 이치를 깨달아봤자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있어봐야 무엇할 것인가. 최풍원은 괴로운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나 그 길로 금강산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소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고 다만 전란이 모두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류은장은 시간이 지난 후 최풍원의 행보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는 그와 같은 이인을 제대로 쓰지 못한 조정과 임금에 대해 한탄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등에 보찜을 메고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의 이름은 방이라 했는데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방이의 천성이 워낙 느긋한 데다 태평해 배만 부르면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이가 어느 마을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논이며 밭이 많은 것이 일할 손도 꽤 필요하겠는데 당분간은 이 마을에서 지내야겠다. 혼잣말을 한방이가 마을로 들어서 어느 정도 걸어가자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여 그곳으로 가 물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무슨 일이요? 그것이 혹시 이 마을에서 일꾼을 필요로 하는 집이 있을까요? 방이의 물음에 나이가 제일 있어 보이는 여인이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온 총각이요 보아하니 힘께 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대충은 알아야 알려줄 것 아니요. 아예, 전 그냥 이곳저곳 다니며 품삯이나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셔요. 방이가 순박하게 웃어 보이자 여인은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는지 웃음을 띄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총각이 듬직해 보여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오른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큰 기와 집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집이 과부 마님 혼자 주인으로 계시는 집인데 인심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한텐 품삯도 후하게 쳐주니까 그 집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아예, 감사합니다. 여인에게 꾸벅 인사한 방이가 그녀의 말대로 한참을 걸어가자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나왔습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방이가 대문을 두드리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누군가 대답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방이를 보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일꾼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을 뵐 수 있을까요? 방이의 말에 중년 남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셨소? 예전 이곳저곳 다니며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마을에 들어서 만난 아주머니들이 알려주셨습니다. 농사일이든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할 테니 주인 어른께 말이나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마침 일손이 부족하니 마님께 얘기를 한번 해주겠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인이 방이를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더니 주인을 불렀습니다. 마님 일을 구한다는 총각이 찾아왔는데 한번 나와 보시지요. 그의 부름에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녀를 보고 방이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마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여인은 30도 안 돼 보이는 젊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을 찾으신다고요? 네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이가 젊은 마님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그녀는 방이의 그런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웃음을 띄우고 말했습니다. 세경은 그동안 일하시던 분들보다는 적지만 일하시는 걸 보며 차츰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만 시켜주시면 세경이야 얼마가 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처럼 방이에게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그런 물음은 일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이를 보고 바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된 방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마님이 존경스럽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마님은 얼굴도 고우신데 마음씨는 더 선녀 같으시단 말이야. 내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 방이는 많은 곳을 다니며 여러 집의 일들을 해보았지만
이번 젊은 마님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대해주고 인정이 많은 주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젊은 마님은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마을의 가장 큰 부잣집인 최 씨 집안에 시집을 와 그녀가 시집을 온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뜬 후에 두 시부모 역시 돌아가셔 막대한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후 여인의 몸으로 홀로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마님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흑심을 품은 이들이 여럿 있었으니 그중 이웃 마을에 사는 김부자란 이는 그녀에게 수시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김부자는 이웃 마을에 사는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큰 부자였는데 욕심이 많은 데다 여색까지 밝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젊은 과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그녀의 재산까지 모두 빼앗을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최 씨 부인을 데려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대감만이 몇 번을 물어봐도 매번 거절하니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김 부자가 자신의 신복과 음흉한 흉계를 계획하였고 그 후로 얼마 안 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소문 들었어요? 뭐 무슨 소문? 왜 최 씨 집안의 젊은 과부 마님 집에 밤마다 글쎄 남정네들이 드나든대요. 아이고 망측해라. 설마 일하는 머슴들이 드나드는 거겠지. 그 조신하신 마님이 남자를 들이려고. 아휴 그게 그 마님방에 새벽마다 남자들이 나오는 것을 몇 명이나 봤대요. 뭐야 그게 정말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젊은 과부마님의 이야기로 들썩이자 얼마 안 가 이 이야기는 그녀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늘 밝고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며 바깥 출입조차 삼가하자 집안에서 일하던 일꾼들까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저씨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렇게 인정 많고 착하신 마님에게 그런 안 좋은 소문이 퍼지다니. 우리가 나서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아무래도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방이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꾸나. 급기야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서서 소문이 거짓이라고 잠재워 보려 했지만 한번 돌기 시작한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방이가 혼자 마당을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방이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안채에 있는 젊은 마님의 방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방이가 잠시 망설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방이가 부르는 소리에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그치더니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접니다. 방이입니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더니 젊은 마님이 수척한 얼굴로 방이를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왜 안 자고 나온 것이냐? 그것이 잠이 안 와 잠깐 바람을 쐬다 울음소리가 들려와 봤습니다요. 마님 무슨 고민이 있으시길래 그리 슬피 우십니까? 내가 알 일이 아니다. 어서 가서 마저 잠이나 자거라. 젊은 마님이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방이가 잠시 망설이다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마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혹시 요새 도는 소문 때문에 그러신지요? 방이의 물음에 젊은 마님의 얼굴에 흠짓하는 표정이 순간 떠올랐다. 이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하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더 숨길 것도 없구나. 방이야,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28입니다. 28이라니 이제 보니 나보다 2살이나 어린 동생이었구나. 예. 마님의 말에 방이는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젊은 마님이 외모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도는 것 때문에 내가 상심에 빠진 것만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방이의 물음에 젊은 마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방이의 얼굴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있어 모두가 알게 될 테니 말해주마. 낮에 김부자 집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김부자요. 그래, 너도 그가 누군지는 대충 알고 있겠지. 김부자라는 말에 방이는 그에 대해 들은 안 좋은 이야기가 떠올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온 네가 그러더구나. 이번 소문은 모두 김부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예,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래, 김부자는 내가 자신의 소실로 들어오길 원하고 있다. 만약 내가 그의 청을 만들어줄 때는 2번 다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구나. 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인이야. 그럼 관아에 가서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관아의 현관부터 말단 포졸들까지 김 부자에게 뇌물을 안 받은 이가 없구나.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 그들은 모두 한통속인 게야.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내가 사라지거나 그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예, 며칠 내로 김 부자가 사람을 보낸다고 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를 보쌈해 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구나. 이런 나쁜 사람들을 보았나? 젊은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방이가 분해 못 이겨 씩씩대다.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라 이야기했습니다. 마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마님 대신 제가 여장을 하고 있다가 보쌈을 당하겠습니다. 뭐라고 안 된다. 김 부자가 자신을 속인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걱정 마십시오. 아무리 김 부자라도 야밤에 부녀자를 보쌈에 간 증거가 있으면 함부로 저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는 마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방이의 말을 듣던 젊은 마님은 그의 말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방이를 위험에 내모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방이의 말에 젊은 마님은 진심으로 감동받아 결국 그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방이를 자신의 방에 들여 맞는 옷을 찾아 입힌 후 여장을 해주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변장하고 이불 속에 누워있으면 그 자들도 감쪽같이 속을 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여장한 방이의 모습을 본 젊은 마님은 과연 이것이 잘한 일일까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부터 밤마다 방이를 변장시켜 자신의 방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젊은 마님의 집을 넘어드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더니 망설이지 않고 젊은 마님의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방이는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어서 들쳐매고 나가자고. 그러자고. 그들은 방이를 준비해온 보따리에 넣고 들려다 방이의 무게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잠깐! 아이고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 사람이 저녁도 안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두 사람이 달라붙어 방이를 보자기에 넣어 겨우 들쳐매고 나간 뒤 담벼락을 낑낑대다 겨우 담을 넘었고 그들은 방이의 무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슨 여자가 이리 무거워? 그러게나 마린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뚱뚱하지 않은가? 이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그 큰 돈을 내고 보쌈을 시키는 게야? 이봐 어서 가자고. 우리야 돈만 받으면 되니 무슨 상관인가? 두 사람이 방이를 보쌈에 갈 때 김 부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에 들지 않고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보쌈을 갔던 이들이 돌아왔다는 소리에 김 부자가 황급히 나가보니 마당 한쪽에 커다란 보자기가 땅에 내팽개쳐져 있었고 장정 2명이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오면서 별일 없었는가? 별일이야 없었지만 수고비를 더 주셔야겠습니다. 저리 뚱뚱하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신 겁니까? 아주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최 씨 부인이 뚱뚱하다고? 어찌됐든 다른 이들 눈에 띄지 않게 내가 말한 대로 빨리 옮기도록 하게. 김 부자가 그들을 재촉해 방이가 든 보자기를 들쳐업고 별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의 하나뿐인 동생의 부인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의 동생은 그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렸는데 어린 신부를 맞아 혼례식을 올렸다. 얼마 안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신부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혼자 별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가 그녀의 방에 젊은 마님을 보낸 것은 이유가 있었으니 그의 부인이 유난히 성미가 사나워 첩을 한 명 드릴 때마다 김 부자에게 온갖 화를 쏟아내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그도 자신의 부인이 무서워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출입하지 않는 동생 부인의 방에 그녀를 잠시 숨기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장정들이 보자기를 들쳐매 별당 안에 내려놓고 가자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더니 여인 한 명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갔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 소리에 보자기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방이가 보자기를 들치며 밖으로 나오자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방이를 보고 질겁을 하며 묻자 방이는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저 그것이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분명 최 씨 부인이 온다고 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사람 부르기 전에 어서 이 방에서 나가세요. 사실대로 말할 테니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시지요. 방위가 놀란 여인을 진정시키려 젊은 마님이 김 부자의 위협 때문에 자신이 변장을 하고 대신 보쌈되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인데 최 씨 부인 대신에 보쌈을 당해왔단 말이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집을 빠져나가 관아에 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테니 제발 아침이 될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방위의 말을 들은 여인이 무슨 생각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잠시 뒤 방위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람을 안 부를 테니 대신 댁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네,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네, 제가 이 집안에서 나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방위를 붙잡고 여인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아침이 밝아오자 새벽녘에 잠깐이나마 잠을 잔 김 부자가 피곤함도 모르고 기분 좋게 아침상을 받고 있을 때 하인이 들어와 큰 소리로 그를 찾았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게야? 그것이 작은 마님에게 어서 가보셔야겠습니다. 무엇이 재수 씨한테? 하인의 말에 놀란 김 부자가 맨발로 뛰쳐나와 별당으로 달려가 보자 방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는 동생의 부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재수 씨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이오. 그러자 서럽게 통곡하고 있던 어린 과부가 그를 올려다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분명 최 씨 부인이 온다고 같이 있으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말을 하다 말고 젊은 과부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김 부자는 답답해하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누구냐 내 놈은. 아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리 난리들 이래요? 이놈아 내 놈이 누군데 이 방에서 이렇게 있는 게냐. 김 부자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보자 있어야 할 최 씨 부인은 보이지 않고 방위가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는 척했습니다. 거참 자기가 잡아와 놓고 자꾸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한대요? 뭐라고 누가 누굴 잡아와? 누가 잡았는지 나야 모르고 대감마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영몸이 안 좋네요. 난 더 쉬어야 하니까 시끄럽게들 하지 마시고 다들 나가 보셔요. 뭐야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못하느냐 어서 이놈을 잡아다 내쫓지 않고. 김 부자가 노발대발하며 소리치자 하인들이 달려와 방 안에 있던 방위를 끌어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여봐라 일단 저놈을 잡아다 멍석에 말아 혼부터 내주거라. 잠깐. 김 부자의 말에 하인들이 방위를 끌고 나가려 할 때 방위가 소리를 치며 하인들을 힘으로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네 방네 소문내고 관아에도 고할 테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뭐라고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는 것이냐 여봐라. 잠깐만요. 아주버님. 김 부자가 하인들을 부르려 하자 이번에는 젊은 과부가 나서며 그를 말리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저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뿐더러 가문을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진정하시지요. 그녀까지 이렇게 나오자 김 부자도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우리 집안이 아주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구나. 김 부자가 주저앉아 한참을 한탄하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방위와 조용한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최 씨 부인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라고. 네. 김 부자는 간밤에 보쌈에 온 사람이 최 씨 부인이 아니라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고 그 머슴이 자신의 재수 씨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자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그래 내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마. 이 일을 덮으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감님이 일이 나오시니 저도 바로 말씀드리지요. 그래 말해보거라.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마님한테 찝적대지 마시고. 뭐 찝적?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집에 젊은 과부 마님을 내보내주시면 제가 거둬드리지요. 뭐야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네. 젊은 과부 마님이 이 집에 계속 계셔봤자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요. 사람들에게는 친정으로 보내셨다 하시고 저와 조용히 떠나게 해주시지요. 허!
방희의 말에 김 부자는 가슴만 두들기며 어찌할 줄 몰라 하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질 쯤 김 부자의 집에서 두 명이 조용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희와 젊은 과부였는데 두 사람은 김 부자가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 늦은 시간에 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기 일단 해가 졌으니 저희 마님 집에 가셨다. 내일 아침 길을 떠나시지요. 네. 방희의 말에 젊은 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최 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최 씨 부인은 방희가 걱정돼 밥도 거르고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리다 문 밖에서 방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맨발로 나가 보았습니다. 마님, 방희야,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더냐? 최 씨 부인이 방희의 뒤를 따라온 젊은 과부를 보고 묻자 방희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들어가서 말씀드리지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희가 김 부자의 집에서 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최 씨 부인은 진심으로 방희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방희야, 내가 큰일을 하였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내 한 몸 어찌 될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과부가 방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인이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을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했던가 최 씨 부인은 자신보다 어린 과부가 안쓰러워 보여 그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 앞으로는 동생이라 부를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집에 있고 싶은 만큼 편히 지내다 가.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오래 있었다간 아주버님께 그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면 큰 낭패를 겪을 거예요. 저 때문에 언니와 은인께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걱정 마. 방희야, 내가 없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해 둔 일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님? 방희가 궁금해하며 최 씨 부인에게 묻자 그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다. 그리고 말을 하던 최 씨 부인이 자세를 바꿔 앉더니 방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를 너의 아내로 맞아주겠니? 네, 마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방희가 기겁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자 옆에 있던 어린 과부 역시 방희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인, 저 역시 은인을 평생 지아비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디 저도 받아주시지요. 아니, 다들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셔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마님들을 아내로 맞을 수 있습니까? 은인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더는 저희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지요. 네. 방희는 그녀들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거듭되는 두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부부의 연을 맺고 얼마 후에 최 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해 세 사람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경상남도 어느 마을의 번화한 시전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누군가를 위협하는 듯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안타까운 시선으로 작은 점포 안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정씨, 이자를 내야 하는 날짜가 됐으면 제때 내야 할 게 아니야. 우리는 땅 파먹고 장사는 줄 알아? 우리도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한눈에 보기에도 왈자패들로 보이는 사내들에게 겁박을 받던 상인은 잔뜩 움츠려 있었지만 용기를 짜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지난달에 이자가 2알이라고 하지 않았어. 헌데 갑자기 이자를 더 내라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2할인이 더 내야지 계약서를 보지 못했나. 달에 2할인이 도합 20냥이 맞지 않은가. 무엇이오 달에 2알이라니? 내 분명 1년 이자가 2알이라고 들었거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여? 무슨 소리냐니 자신이 분명 수결하지 않았는가. 믿지 못하겠으면 이 문서를 두 눈 크게 뜨고 다시 보라고. 왈자패가 건들거리며 그의 앞에 문서 한 장을 흔들어 댔지만 천자문도 다 익히지 못한 상인은 문서에 담긴 글을 다 알아보기 힘들어 들여다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뒤늦게 속은 사실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번 달에 이자를 못 내면 다음 달에는 그 곱절로 늘어날 테니 무슨 수를 쓰든 갚는 것이 좋을 게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달에 2할의 이자라니. 내 관아에 가서 이 일을 모두 고발해 따져볼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관아에 고발한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아나.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자들이 관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관아의 포졸들부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현감까지 자신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지 않은 이가 단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소란에 한 사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자 그를 알아본 구경꾼들 속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장나리, 문호장나리가 오셨다. 호장나리. 사람들이 물살이 갈라지듯 갈라지더니 한 사내가 나타나자 말자들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더니 그 사내를 보고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호장. 문호장이라 불리는 사내는 나이가 40줄에 들어 보였는데 그는 이 마을의 잡다한 일들을 돌보고 관아의 행정까지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는 문호장이란 이였습니다. 문호장은 그 직책보다 그가 벌인 무용담이 퍼져 더 유명한 인물이었으니 그는 온갖 무술에 통달했을 뿐 아니라 신기막측한 도술에도 능해 말자패들이나 인근에 활동하는 산적들은 그의 손에 혼나지 않은 이가 없어 그를 저승사자보다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대낮부터 무슨 일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냐? 문호장이 나타나자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사납게 행동하던 말자패들의 기세가 겁먹은 강아지처럼 쩔쩔매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문호장나리, 우리는 엄연히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이니 방해할 생각일랑 마시오. 너희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그렇소. 여기 문서까지 있으니 우리의 일을 막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좋다. 그럼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하거라. 난 이 마을의 호장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할 테니 그럼 되지 않겠느냐? 정녕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오늘은 우리도 참지 않을 것이오. 두목이라는 자가 말을 마치고 동료들에게 눈빛을 보내자 그들은 저마다 품속에서 어른의 팔뚝만한 몽둥이를 꺼내 금방이라도 문호장에게 달려들 기세를 보였는데 그 몽둥이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문호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날 해칠 수 있을 것 같은가? 문호장, 아무리 당신이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당신도 사람인 이상 몸이 무쇠로 되어 있진 않겠지. 내 걱정 말고 자네들 손목이나 조심하시게. 무엇이오? 문호장의 말에 두목인 자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는데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이 어느새 물컹하고 매끄러운 비늘로 뒤덮어져 놀라다 곧 그것이 뱀으로 변해 꿈틀거리자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뱀이다, 뱀. 두목뿐 아니라 다른 왈자패들이 쥐고 있던 것까지 모두 뱀으로 변해 꿈틀거리자 그들은 몸을 펄쩍거리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면 본인이 먼저 다치는 법이지 안 그렇소, 황노인.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앞으로 나오시오. 문호장이 갑자기 황노인이란 이를 찾자 사람들 속에서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 걸어 나왔는데 그가 바로 왈자패들을 움직이는 고리대금 업자인 황노인이었습니다. 문호장, 자네의 재주는 언제 봐도 놀랍구만. 헌데 그 좋은 재주로 왜 사사건건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인가? 황노인이 고리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지 않으면 나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오. 당신의 이자 놀이의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내 어찌 이 마을의 호장으로 그냥 지켜만 볼 수 있겠소. 문호장, 아무리 자네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사또에게 가서 내 분명히 따질 것이야.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이거나 받으시오. 문호장이 품속에서 전낭 하나를 황노인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있어 황노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돈을 왜 내게 주는 것인가? 그 돈을 받고 이 사람의 수결이 담긴 문서를 넘겨주시오. 그 정도 돈이면 이자까지 충분할 것이오. 황노인은 전낭안을 살펴보고 얼추 돈을 헤아려 본 뒤에 문서를 문호장에게 넘겨준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호장, 나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나리가 아니었으면 큰 곤욕을 치를 뻔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오. 상인에게 인사를 받고 문호장이 떠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이 담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편 황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문 호장이 준 전낭을 살피다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문 호장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황노인이 갑자기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자 옆에 있던 왈자 하나가 전낭 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많던 엽전들은 어디로 가고 징그러운 구더기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다 뭐야? 문 호장이 부린 도술의 황노인과 왈자패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지만 그를 찾아가 따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포졸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술라를 돌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이더니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혹 귀신이 아닌가? 포졸들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만 있자 어둠 속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그것은 덩치가 집채만한 호랑이였습니다. 헌데 호랑이는 입에는 한 사내가 축 늘어진 채 물려 있었고 그 등에는 술에 얼큰하게 취한 문호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호장나리. 호장날이 왜 호랑이를 타고 계신 겁니까? 이 사내는 왜 이렇게 있고요? 포졸들이 그를 귀신 보듯 보며 묻자 문호장이 벌개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포졸 아닌가? 내 잔치집에 갔다 술에 대취해 내 발로 걸어올 수 없어 이 녀석을 타고 오는 길일세. 헌데 이자가 남의 집 담벼락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호랑이를 시켜 이 도적놈을 잡은 것이라네. 마침 자네들을 만났으니 잘 됐구만. 이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내일 문초를 해서 자백을 받아내시게. 예, 알겠습니다요. 말을 마친 문호장은 호랑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포졸들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놓고 보고만 있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이 헛것은 아니겠지? 직접 눈으로 봤으면서 못 믿는 건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문호장 나리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도수를 밥 먹듯이 부릴 수 있겠는가? 두 포졸의 말처럼 문호장은 기이한 도술을 부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곤 했는데 그는 도술로 악한 자들을 벌주거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주민들을 도와줘. 이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칭송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행색으로 보아 관아의 인물들 같았는데 그들 중 늠름한 말에 올라탄 이는 다름 아닌 감찰사로 그 위세가 등등의 거만한 눈길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참 모내기 철이라 농부들이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감찰사가 가는 길에 농부들이 먹을 밥과 찬이 들어있는 광주리가 있었는데 감찰사가 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타고 있던 말에 말발굽에 밟혀 밥과 찬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감찰사가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체면이 있어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헌데 감찰사가 탄 말이 몇 걸음 더 걸어가더니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선 듯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이러느냐? 이랴 가자 그만. 감찰사가 채찍을 휘두르고 군사들이 말을 잡아 끌어보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말은 연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도 발은 바닥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느냐? 모두 달라붙어 이 말을 잡아 끌어라. 감찰사의 호통에 일행들이 모두 달라붙어 힘을 써보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 감찰사를 마중 나온 고을 현감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감찰사 영감,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별 기이한 일이 다 있군. 갑자기 말이 땅에 달라붙어 있는 듯 꼼짝을 안 하는구만. 감찰사는 현감에게 말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자 현감은 멀찌감치 엎어져 있는 농부들의 밥과 찬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문호장이 벌인 일 같습니다. 문호장이라니 그 자가 누군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그가 누군가 하면 영산 현감은 문호장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평소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상대가 누가 되었던 도수를 부려 혼내주어 그를 아는 이들은 문호장을 염라대왕처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뭐라 일개 호장 따위가 감찰사의 행차를 방해해? 여봐라 이 일대를 샅샅이 뒤져 그 자를 내 앞에 잡아오거라. 감찰사가 불같이 화를 내며 명을 내리자
군사들이 문 호장을 잡기 위해 사방로 달려나갔고 그때 문 호장은 산기슭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전 감찰사의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감찰사의 말이 농부들의 점심밥을 짓밟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더니 문 호장은 치솟는 분노를 참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 땅바닥을 3번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저 발자국. 문 호장이 외치자 감찰사가 탄 말의 발바닥이 그대로 땅에 달라붙어 버려 결국 큰 사단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이 문 호장을 찾아내 그를 에워싸 포박한 뒤 감찰사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문 호장은 조금도 위축된 기색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감찰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사특한 도술로 내 앞길을 가로막은 것이 맞느냐? 맞은 내가 영감의 말을 붙들어 놓았소이다. 내 놈은 무엇 때문에 그런 요망한 도술로 내 앞길을 막은 것이냐? 쌀 농사는 지어서 나라님을 섬기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산 부모를 봉양해 만 백성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온데 그 농사꾼들의 점심밥을 밟아서야 될 일이기나 합니까? 문 호장의 추상 같은 기색으로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말을 하자 감찰사도 순간 주춤했지만 채통을 잃을 수 없어 큰 소리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놈이 호장 주제에 감히 감찰사를 가르치려 들어 이 자를 끌고 관하로 압송해 가거라. 내 친히 이 자의 죄를 따져 물을 것이다. 감찰사의 명령에 군사들이 문 호장을 잡아 영상관하로 끌고 가자 현감이 나서며 문 호장을 방면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감찰사는 그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문 호장을 영상관하로 끌고 온 감찰사는 그를 형틀에 묶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두고 볼 것 없다. 감히 감찰사를 능멸하다니. 저놈에게 곤장을 매우 쳐라. 그의 명령에 포졸들이 문 호장에게 곤장을 잇는 힘껏 내리쳤는데 곤장이 문 호장의 몸에 닿자마자 그대로 부서져 나가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곤장이 닿자마자 부러져 나가는 것이냐? 어서 다른 곤장을 갖다 저자를 쳐라. 포졸들이 이번에도 다른 곤장을 갖다 문 호장을 다시 내려쳤지만 역시나 곤장은 문 호장의 몸에 닿자마자 부러져 나가버렸습니다. 저놈이 또 요사한 술법을 쓰는구나. 안 되겠다. 이번에는 부젓가락을 달고 저놈을 혼내주거라. 감찰사의 명령에 부젓가락을 시뻘겋게 달궈 문 호장에게 가까이 가자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가 입김을 내뿜었는데 그토록 뜨겁게 달궈져 있던 부젓가락에 허옇게 서리가 내리더니 순식간에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정 요사스러운 자로구나. 오늘 이 자를 처리하지 못했다간 나라의 큰 우한덩어리가 될 것이다. 활을 가져와라. 활을 가져다 저 자를 당장 쏴버리라. 그 말에 포졸들이 이번에는 활을 겨냥해 문 호장에게 쏴봤지만 화살은 그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져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 뒤에서 지켜보던 영산 현감이 감찰사에게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감찰 사형감 화살 같은 것으로는 문 호장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 호장이 비록 영감께 무례를 범했으나 그에 대한 고을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이쯤에서 문초를 멈추시지요. 현감의 말을 들은 감찰사는 이제 문 호장에게 두려움을 느껴 그를 방면하지 않고 다른 수를 궁리하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자를 끌어다 멀리 떨어진 자인 관하에 압송토록 하라. 이 자의 처리는 차차 정하도록 하겠다. 그에게 두려움을 느낀 감찰사는 일단 그의 신망이 두터운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문 호장을 잡아가두고 그의 처리를 나중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문 호장이 포승줄에 묶여 마을을 지나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 온갖 성토를 해대었습니다. 아니 문 호장 나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는 것이오? 문 호장 나리, 호장 나리를 풀어주시오. 마을 사람들의 성화를 뒤로하고 문 호장을 끌고 가 자인관하에 압송한 포졸들은 그를 옥에 가두고 다음 날 영상관하로 돌아왔습니다. 포졸들이 관하에 들어설 때 누군가 그들의 옆을 지나쳐 가는데 다름 아닌 문 호장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문 호장 아닌가? 무슨 소리야. 우리 손으로 자인 관아옥에 가둬두고 왔는데 문 호장이 여기서 왜 나와? 저길 보라고 분명 문 호장이라고. 이 사람이 참...
다른 포졸이 그의 말을 듣고 못 믿겠다는 듯 저만치 걸어가는 사람을 보자 분명 문호장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문호장이 맞구먼 맞아.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어찌하긴 뭘 어째가서 감찰사랑 현감께 있는 그대로 보고하자고. 우리가 나서봐야 저 양반 옷깃 하나 못 건드리는데 별 수 있나? 포졸들은 그 길로 감찰사에게 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자인관아의 압송에 간 문호장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고? 예, 저희가 분명 자인 관아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오는 길에 문호장을 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저희 말고 다른 이들도 문호장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말을 준비해라. 내 직접 자인 관아로 가서 내 눈으로 그 자를 확인해야겠다. 그 길로 감찰사는 수하들을 이끌고 자인 관아를 향해 서둘러 말을 달려갔습니다. 이때 옥에 갇혀있던 문호장은 밤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의 천명이 다해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해가는구나. 결국 하늘은 내게 후사를 허락치 않으시는구나. 홀로 탄식한 문호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으니 그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뒤흔들 도술과 재주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평생의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인 관아에 도착한 감찰사는 옥 안에 단정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있는 문호장을 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대는 진정 어떠한 사람인가? 감찰사의 말에 문호장은 눈을 뜨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찰사 영감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청이라니 그것이 무엇인가? 영감께서 저를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니 소인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소인의 명을 거두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면 제사 후에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관가에서 소인의 제사를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감찰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 승낙하였습니다. 고을 원에게 말해 자네 뜻을 들어주도록 하겠네. 문호장은 그 말을 듣고 여한이 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돌리며 웃옷을 벗고 말했습니다. 제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작은 날개를 지릅대 하나로 살짝만 치십시오. 그럼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감찰사는 그의 말을 듣고 또 문호장이 어떤 술수를 부릴지 모를까 하는 의심이 들어 사령을 시켜 지릅대로 그의 몸에 있는 날개를 치게 하였습니다. 사령은 잔뜩 긴장한 채 구해온 지릅대로 문호장 몸에 있는 날개를 살짝 건드리자 그는 앞으로 쓰러져 버리더니 잠자는 듯 조금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령들과 포졸들이 가까이 다가가 문호장을 몇 번이나 흔들었지만 그는 2번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한순간 분기를 참지 못하고 위인을 해하였구나. 감찰사는 문호장을 보며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찰사는 그 후로 관아의 명예 문호장의 장례를 후하게 지내주었고 문호장의 유언대로 매년 단오날이 되면 그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마을 사람들은 문호장을 모신 사당을 지어 단오날 그를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왔고 그것은 그 이후 360년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는 매년 단오에 그의 제사와 각종 굿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호장 전설을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작은 어촌 마을의 오시성에 순박한 농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씨는 같은 마을의 참한 처녀를 신부로 맞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몇 년이 지나 3명의 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헌데 3딸들 중 유독 첫째 딸이 커갈수록 눈에 띄었는데 복남이란 이름을 가진 첫째 딸은 나이 15이 넘자 웬만한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데다 덩치 역시 곰같이 우람해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헌데 그녀의 외모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복남의 성격이었는데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질긴 데다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성질을 내버려 주변 사람들을 질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저기 복남이 온다. 어디 진짜네 복남이다. 얘들아 도망가자. 뭐야, 너희 오늘 잘 걸렸다. 거기 안 서. 동네 아이들은 겁도 없이 그녀의 외모를 보고 장난 삼아 놀리다 복남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남 엄마 마침 집에 있었네. 웬일이세요? 웬일이고 뭐고 해. 얼굴 한번 봐봐. 복남이 어딨어? 복남이는 왜 찾으셔요? 설마 복남이가 또 애들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나요? 보면 모르겠어. 무슨 여자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사내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다녀. 복남 엄마 얼굴 보고 몇 번 참아 넘겼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어. 복남이 어딨냐고. 사내 아이의 부모가 있는 대로 화를 내며 복남이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동네 뒷산에 숨어 있다. 밤이 돼 조용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인지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쩌겠소, 미우나 고우나 우리 딸인 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고향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지 않소? 어딜 간들 저 애의 성격을 못 고치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저 애도 철이 들 나이가 됐으니 차차 나아지지 않겠소? 복남의 부모는 괴팍한 성격의 큰딸 때문에 매일같이 속을 태웠지만 타고난 그녀의 성정은 나이가 먹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남의 나이가 20이 넘자 혼기가 찬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그녀에게 혼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남보다 2살 어린 동생에게 마음을 둔 동네 총각들의 구애가 계속되자 고민 끝에 오신의 부부는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시집가는 경사스러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복남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딸을 보며 오신의 부부는 마을 밖에서도 그녀의 짝이 될 만한 신랑감을 알아봤지만 그녀의 외모를 한번 보고는 모두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복남이 노처녀 소리를 들을 만한 나이가 되자 이제 20살이 된 막내 동생까지 혼담이 오가더니 얼마 안 가 시집을 가게 되었고 복남의 신랑감을 찾던 오신의 부부는 차츰 큰딸이 노처녀로 나이 먹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센 인상 좋은 할머니가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이쁜 놀이개랑 장신구가 있는데 안 사도 되니 구경이나 한번 해보구려. 할머니의 말에 오씨 부인이 마침 필요한 것이 있어 그녀를 집 안으로 데려왔고 놀이개란 말에 방 안에 있던 복남도 문을 열고 나와 할머니가 보여준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복남을 유심히 쳐다보았는데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올해 나이가 몇이신가? 제 나이요. 올해 28인데 그건 왜 물으신대요? 그래, 그럼 혹시 정해둔 혼처는 있고? 할머니의 물음에 복남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자 옆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그녀의 어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마땅한 혼처가 없네요. 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연분이 생기겠지요. 그래요,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짝이 다 있는 법이지요. 나이 먹은 노인네가 실없는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실은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보따리 장사도 하지만 중매도 많이 하고 있어 한번 물어본 것이라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아하니 처녀한테 딱 맞는 신랑감이 한 명 있어.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시오? 할머니의 말에 복남은 순간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중매를 서주신다고요? 어디 어떤 총각인데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수십 년 동안 중매에서 단 한 번도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오. 처녀를 보니까 딱 어울리는 총각이 한 명 생각나는데
처녀만 괜찮다면 내가 한번 나서볼까 하는데 처녀 생각은 어떻소? 말이라고요. 이 아이를 매저만 주신다면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 테니 중매를 서주세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복남도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표정으로 보아 싫지 않아 보여 할머니는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복남의 집을 나와 산 너머 마을로 향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가는 마을에는 나이 30이 됐는데도 아직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총각은 삼보란 이름의 덩치가 복남 못지않은 거구였습니다. 삼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어서 이제껏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아무도 없어 나이만 먹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가 삼보의 집을 찾아와 복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나이, 집안 형편 등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 삼보와 그의 어머니가 반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있으면 저야 감지덕지죠. 외모야 저도 내세울 것 없는 처지인데 따질 것이 있나요? 좋네. 그럼 내 중매장이 10수년 동안 안 맺어진 경우가 없었고 한번 맺어지면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두 사람도 잘 맞을 게야. 그날부터 두 사람의 혼사 준비는 일사천리로 되었고 복남과 삼보뿐 아니라 양가 부모들은 그들의 혼인에 크게 기뻐하며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혼례식이 얼마 안 남았을 무렵 중매쟁이 할머니가 삼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할머니. 잘 있었나? 내가 오늘 들른 것은 자네한테 꼭 당부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라네. 예, 어떤 것을요? 그게 뭐냐면 말이지. 중매쟁이 할머니는 삼보에게 혼인식 날 2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로 혼인식 당일 날 신부에게 하루 3끼를 팥죽을 쑤어 먹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요구였습니다. 예,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해야 하네. 자네 두 사람이 100년애로 하려면 이 일을 꼭 해내야 하네. 이런 참 그러다 신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내가 돼가지고 이 정도 일도 못해서야 장차 집안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신혼 초야에 이 일을 해내게나. 중매쟁이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삼보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지만 결국 그녀의 당부를 받아들여 첫날 밤의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혼례식 당일날 식을 치르는 두 사람을 보고 구경꾼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외모가 너무나 눈에 띄는 데다 복남이 워낙 박색이라 뒤에서 그녀를 비웃는 말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내 살다 저런 신부는 처음 보겠네. 얼굴이 못난 거야 그렇다 쳐도 덩치가 저리 커서. 먹여 살리려면 삼보 총각 등골이 휘어지겠어. 다른 사람들이 쑥덕이는 소리가 삼보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시집 온 복남이 그저 좋기만 하였습니다. 혼례식이 모두 끝나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어색함에 삼보가 술을 먼저 권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술을 나눠 마셔야지 100년해로 한다고 했소. 그러니 한 잔 받으시오. 평소 괄괄한 성격의 복남도 이때만큼은 새색시처럼 수줍게 술잔을 받아 마셨고 외모와 다르게 술이 약한 복남은 술 석잔에 만취해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삼보는 그날 밤새 뜬 눈으로 보내다 새벽녘이 될 쯤 거사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나 중매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100년해로 할 수 있다니 나를 용서하시오. 그 말을 한 삼보가 복남이 자는 이불을 치우고 그 위에 거사를 치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녀의 옆에 누워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복남이 깨자 풍겨오는 지독한 냄새에 놀라 주위를 살펴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녀가 질겁하며 큰 소리를 내자 옆에 있던 삼보가 놀라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그게? 복남은 자신이 어제 팥죽을 3끼나 먹은 것이 탈이나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삼보는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말했습니다.
긴장한 데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아직 어머님이 일어나지 않은 듯 하니 내가 빨리 처리하겠소. 말을 마친 산보가 이불을 가져나가 손수 빨래를 했고 방 안에 있던 복남은 부끄럽기도 하고 산보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드세고 성격이 불같던 복남도 신혼 첫날 밤 못 볼 걸 보였다는 생각에 새 신랑에게 부끄럽고 민망해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온순하고 얌전한 새색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복남을 보고 산보는 그녀의 못생긴 외모마저 마냥 귀엽게만 보여 두 사람은 나날이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복남은 자신들을 닮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무려 3명이나 낳아 주위에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게다가 산보가 워낙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그들이 혼인한 뒤에 장인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자 해마다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더니 10수년이 흐른 뒤에는 인근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들이 낳은 아들 삼형제가 장성에 혼인할 나이가 됐을 무렵 시어머니가 노안으로 세상을 뜨자 장례를 모두 마친 어느 저녁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된 것부터 아이들이 저리 잘 큰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오. 어머니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다 가셨으니 하늘에서 당신께 고마워하고 계실게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손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셨으니 우리 집안이 일이 좋아진 것이지요. 당신이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소. 그래,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그리 뜸을 들이세요? 우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요? 산보가 오랫동안 혼자만 비밀로 묻어두었던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듣고만 있던 복남의 얼굴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나중에는 누가 보기에도 알아볼 정도로 그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내가 아무리 술이 약하다고 해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제 보니 모두 내 놈이 꾸민 짓이었구나. 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소? 복남의 입에서 평생 듣지 못한 험한 말이 나오자 산보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복남의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20년이란 세월을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참고 살았다니. 그동안 나를 깜쪽같이 속여. 여보, 갑자기 왜 그러? 왜 이러는 것이오? 복남이 이성을 잃고 자신의 남편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자 새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얘들아, 아비 좀 살려다오. 니네 어미 좀 말려봐라 얘들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새아들이 달려들어 복남의 손발을 붙잡고 나서야 산보가 겨우 몸을 빼내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고 분이 안 풀린 복남은 그때까지도 씩씩거리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손나라 내 저 작자를 오늘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셔요. 산보는 아들들 덕분에 몸을 피한 뒤에 며칠이 지난 후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뭐한다고 그 얘기를 해서 입이 방종이다. 산보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새 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화도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 어미 화가 가라앉았다고. 네, 조금 진정되셨으니 들어가시거들랑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세요. 그걸 말이라고 내가 내 어미한테 용서를 구하는 동안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너희들이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아버지도 참 알았어요. 알았으니 그만 집으로 가자고요. 새 아들들에게 이끌려 집으로 간 산보는 자신의 아내가 무서워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서서 쩔쩔매고 있자 그 모습을 본 복남이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 어서 들어오라고요. 이제 날 용서해 주는 거요. 일단 들어오기나 해요. 난 부끄러우니까. 복남의 눈치를 보며 산보가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의 화는 많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어이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온 데다 자신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다정한 사람이어서 얼마 안 가 아들들을 시켜 남편을 데리고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복남은 이전과는 다르게 가끔 성질을 불같이 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산보가 묵묵하게 받아주어 두 사람은 남은 여생을 어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